가족 앞에 서는 게 이렇게까지 낯설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밤에야 다시 실감했다. 특수작전에 12년을 쏟아부었다. 여러 대륙을 돌며 극비 임무의 전술 정보를 다뤘고 팀은 항상 조용히 움직였다. 위협이 뉴스에 뜨기 전에 먼저 잡아내는 일. 한미연합사령부 장교들에게 직접 브리핑했고 드론 경로를 실시간으로 수정했고 편대가 공중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신호를 포착한 적도 있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언니 지영이 내 얼굴을 보며 활짝 웃고는 수진이 하는 일이 귀엽다고 했던 그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원래는 축하 자리였다. 엄마와 새아버지 성우의 결혼 40주년 기념 파티. 지영이 전부 기획했는데 왕실 행사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다. 지영은 하이엔드 인테리어 디자이너다. 고급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에 작업이 실리고 평범한 공간을 부유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분위기로 뒤바꾸는 일을 한다. 파티도 마찬가지였다. 파리에서 공수한 샹들리에, 내 군화보다 비싼 캔들, 와인잔을 자신있게 들고 있어야만 눈을 마주쳐주는 검은 조끼의 케이터링 직원들. 나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보르도 레드와인 한 병을 손에 쥔 채로 렌터카의 짙은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한동안 들여다봤다. 깔끔하게 다린 블라우스, 차콜색 슬랙스, 허리에 단정하게 걸린 군인 신분증. 화려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그냥 나. 인상 남기러 온 게 아니었다. 성우가 부탁해서 온 거였다. 일주일 전에 전화해서 말했다. 네가 오면 네 엄마가 정말 기뻐할 것 같다고. 오지 않으면 화낼 거라는 뜻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거절하려고 했다. 근데 팀에서 제일 가까운 친구 미나가 딱 한마디를 던졌고 그게 발목을 잡았다. 수진아, 걔네가 아직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타날 자격이 있잖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래서 결국 갔다. 혹시 이런 이야기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같이 있어줘. 미나 말이 맞았다. 나는 이미 내 삶을 쌓아온 사람이었다. 그들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근데 딱 한 번 그 집에 나로서 서고 싶었다. 뒷전이 아니라 누군가의 딸이나 여동생이 아니라 그냥 나로. 지영의 집은 경기도 성남시 언덕 꼭대기에 왕자처럼 앉아 있었다. 흰 석재 외벽, 곡선으로 이어진 진입로, 생울타리 아래 은은하게 박힌 조명들. 나는 제네시스와 팰리세이드 사이에 차를 세우고 게이트벨을 누르기 전에 한 번 길게 숨을 뱉었다. 문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열렸다. 지영이 그 연습된 미소를 달고 나타났다. 왔네. 눈이 내 옷차림을 아래 위로 훑었다. 아직도 실용성 위주구나. 이번엔 겨울 우아함 테마인데 너무 덥지 않으면 좋겠다. 달콤하게 코팅된 독이었다. 딱히 무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은. 어릴 때부터 지영이 갈고 닦아온 기술. 보르도 레드와인을 건넸다. 갈비찜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어. 지영은 주유소 사은품 받듯이 가져가더니 바로 서버 손에 넘겼다. 들어와. 엄마랑 성우는 벌써 2잔째고 준혁은 어디서 매력 발산 중이야? 준혁, 지영 남편. 부동산 개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매력이 곧 자본이라고 믿는 류 특유의 반질거리는 자신감이 있었다.
나는 그를 딱 2번 만났는데 2번 다 본인 이야기만 들었다. 현관에 들어서다가 복도 거울에 내 모습이 잡혔다. 잠깐 멈칫했다. 손님들은 화려한 드레스에 맞춤 정장, 뭔지 모를 고급 향수. 집 안에는 소량과 백단향, 이름도 모를 수입 꽃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단단히 올린 머리에 맨손톱, 군인 실루엣 그대로. 낯익은 얼굴들이 몇 보였다. 대부분 단체 이메일로 받은 명절 사진에서나 보던 사람들. 친척들, 이모들, 옛날 이웃들. 다들 잘 배치된 그룹으로 나뉘어서 각자 부유함의 소품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엄마가 와인잔 너머로 나를 봤다. 수진아, 안색이 편해 보이네. 엄마가 즐겨 쓰는 암호 같은 말이었다. 지난번엔 건강해 보인다고 했는데 그건 살쪘다는 뜻이었다. 이번엔 뭘 뜻하는 건지 나는 이미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웃으면서 잔을 기울이는 엄마 옆에 성호가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다. 성호는 그쪽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했다. 그런데 그 온기가 수십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완충제 노릇해온 사람 특유의 것이었다. 힘은 빠져있지만 진심인 신호.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안으로 더 들어갔다.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녔다. 보이긴 하는데 아무도 딱히 인식하지 않는 존재. 유령까진 아니지만 거의 그 근처. 어느 테이블 옆을 지날 때 누군가 와이너리에서 연예인을 봤다며 크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진짜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작은 벨소리가 울렸다. 서버가 부드럽게 안내했고 우리는 다이닝룸으로 이동했다. 긴 테이블, 자리마다 이름 카드. 그 카드들이 우리 가족 역학을 어떤 대화보다 정확하게 보여줬다. 상석에 지영과 준혁, 그 옆에 엄마와 성호. 서연은 지영 맞은편, 재원은 중간쯤. 그리고 내 자리는 태식 삼촌과 사촌 혜린 사이였다. 태식 삼촌은 언젠가 나한테 여군도 방탄조끼에 생리대를 넣고 다니냐고 물어본 사람이다. 혜린은 글씨체에도 기운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나는 냅킨을 무릎에 올리며 의자에 가라앉았다.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퍼포먼스였다. 나는 큐사인도 모르는 엑스트라였고 갈비찜에 유자 소스, 조각처럼 깎인 채소, 대칭으로 놓인 가니쉬.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뭔가 오고 있다는 걸. 지영이 잔을 두드렸다. 준혁의 리조트 프로젝트 착공 소식. 서연의 연세대학교 조기 합격에 전액 장학금. 박수. 건배. 엄마는 눈물을 찍으며 서연은 원래 특별한 아이인 걸 알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러다 지영이 마치 이 장면을 처음부터 설계해 둔 사람처럼 타이밍 딱 맞춰 웃으며 말했다. 오늘 밤은 우리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야. 수진이 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다. 요즘도 그 일에 군 행정 쪽이었나? 지영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전술 정보 분석이야. 해외 특수작전팀 현장 전략 담당해. 지영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 표정이 뭘 의미하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엑셀 같은 거네요.
테이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 다음엔 국방부가 예산 더 달라는 게 나 때문이냐는 농담까지 나왔다. 나는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지난달 내 분석 하나가 시리아 현장에서 매복을 막았다. 인명피해 없었다. 엑셀이 아니었다. 실시간 정보를 다중 네트워크로 걸러낸 결정 틀이었다. 그 말을 끝까지 했는데 돌아온 건 침묵이었다. 혜린이 어색하게 와, 대단하다 하고 공기를 메웠지만 지영은 이미 서연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아무튼 이번 여름 제주도 리조트 어때? 보르도 레드와인에 열기구 프로그램도 있대. 그 한마디가 방아쇠였다. 좋겠다. 나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여름 휴가가 생기는 직업인 사람들은 지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천막치고 명령이나 받는 길. 안 골랐으면 그럴 수도 있었겠지. 엄마가 숨을 들이켰다. 준혁이 피식 웃었다. 성호조차 접시를 내려다봤다. 나는 의자를 살짝 뒤로 밀었다. 나는 명령받는 사람이 아니야. 내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명령들이 사람을 살려. 촛불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해식 삼촌이 헛기침을 했다. 피할 위기를 수습하듯이. 수진이가 하려는 말은 뭐든 다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뒤에서 하는 일도요.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니, 나 그런 말 하려던 거 아니야. 삼촌이 그냥 듣는 법을 모르는 거야.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일어섰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작전 브리핑실에서 배운 그 움직임으로 조용하고 정확하게. 실례할게요. 한마디 남기고 복도 쪽으로 걸었다. 계단 난간을 잡는데 손마디가 하얗게 됐다. 발밑 대리석이 너무 반질거렸다. 너무 가짜 같았다. 화가 난 게 아니었다. 지쳐 있었다. 뒷전이 되는 것에, 점잖은 농담거리가 되는 것에, 자기들이 이해 못하니까 자랑도 못하는 여자가 되는 것에, 드론 항로를 공중에서 바꾼 정보를 내가 잡아냈다. 암호화 통신에서 희귀 방언을 해독했다. 외국 요원 앞에 앉아서 기밀을 온전히 들고 나왔다. 근데 가족한테 나는 그냥 수진이었다. 힐을 안 신는 사람, 앨범에 안 맞는 사람, 여기 속하지 않는 사람. 돌아가려고 했다, 정말로. 계단 난간을 잡고 이 집에서 나가서 다시는 오지 말자고 생각했다. 근데 그 순간 미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부드럽지만 속에 심지가 박혀있는 그 목소리. 수진아, 너 거기 가는 거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야. 네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러 가는 거야. 그 말 하나가 발을 돌려 세웠다. 인정받으러 가는 게 아니었다. 나 자신한테 지기 싫어서였다.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다. 지영은 갈라 행사에서 꽃장식 하나로 국회의원을 울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반짝거렸고 손님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물잔을 만지작거렸다. 여기 있는 척 하면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하나가 식당 전체를 꿰뚫었다. 지영이 문장 한가운데서 굳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아무도 안 오기로 했는데. 낮고 긴장된 목소리였다. 준혁은 마지못해 일어나면서 커프스를 매만졌다. 자기 집에서 문 여는 것도 격이 떨어지는 일인 것처럼.
그런데 목소리는 준혁 쪽에서 나오지 않았다. 현관 쪽에서 들렸다. 이소령님 계십니까? 모든 잔이 내려갔다. 모든 고개가 돌아갔다. 나는 숨이 멎었다.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머리보다 먼저 움직였다. 부대에 여기 온다고 알리지 않았다. 어디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작전도 없고 대기 임무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었는데 그가 시야에 들어왔다. 비행복은 날이 서 있었고 군화는 원목바닥 위에서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턱은 다물려 있었고 어깨는 반듯했다. 재원이었다. 지영의 아들, 내 조카. 이제 25이었고 내가 기억하는 그 마른 아이와는 전혀 달랐다. 추석 바비큐에서 고기 태우고 뒤뜰 스프링클러 사이를 뛰어다니던 아이. 조용하고 호기심이 많았던, 아무도 나를 안 볼 때 늘 나를 보고 있던 그 아이. 지금의 재원은 달랐다. 식당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자기 활주로에 착지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른손을 들어 거수경례를 했다. 이수진 소령님, 전술정보부대 소속입니다. 우선순위 에코 전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들어오게 되어 죄송합니다. 시간이 멈췄다. 지영의 포크가 허공에 떠 있었다. 갈비 한 점이 그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됐다. 성호는 등을 폈다. 준혁은 눈을 깜빡였다. 카펫이 발밑에서 빠져나간 사람처럼 혜린이었던 것 같다. 누군가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다. 나는 손을 들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다. 심장이 귓속에서 쿵쿵거리는데 목소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평평하게 나왔다. 소위 김재원. 내가 말했다. 현장 파견은 예상 못했는데. 그는 차려 자세를 풀고 편히 섰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박대령이 직접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영 언니가 겨우 말을 찾았다. 재원아,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 있어? 사적인 자리라고? 재원은 천천히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예의는 있었다. 사과는 없었다. 임무 중이에요, 엄마. 그러고는 테이블 전체를 향해 몸을 세웠다. 목소리가 달라졌다. 더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 말씀드립니다. 이소령은 작전명 방패왕의 전략 책임자였습니다. 지난달 동유럽에서 시계 제로 상태로 비행하던 저희 편대를 소령의 정보가 살렸습니다. 표적 시스템에 잡히기 3초 전이었습니다. 소령이 경로를 바꿨고 저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 말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너무 큰 진실 앞에서 사람들이 굳어버리는 그 무게의 침묵이었다. 어머니 입술이 살짝 벌어진 채 멈췄다. 지영 언니 얼굴에서 늘 떠있던 그 확신이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 자기 무대 한복판에서 대사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준혁은 계속 눈을 깜빡였다. 이번엔 아무도 웃지 않았다. 스프레드시트 농담도 연봉 얘기도 아무것도 없었다. 재원은 자켓 안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소령님, 박대령이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암호키와 현장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말없이 받았다. 두 손으로. 밖에서 브리핑하자 내가 말했다. 그는 한 번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소령님. 저녁자리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뒤꿈치를 돌려나갔다. 군인 특유의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나는 그 뒤를 따랐다. 두꺼운 카펫이 군화 소리를 겨우 눌렀다. 35명이 굳은 채로 앉아 있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밖의 공기가 달랐다. 겨울 추위가 아니었다. 안도 같은 차가움이었다. 문이 닫히자 숨을 길게 내뱉었다. 샹들리에도 좌석 배치도 걱정인 척 포장된 말들도 전부 저 안에 남겨뒀다. 재원은 분수대 옆에 서 있었다. 손은 등 뒤로 전형적인 군인 자세였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형식이 아니었다. 뭔가 더 있었다. 아직 꺼내지 않은 말이. 재원이 웃었다. 살짝.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온 것처럼. 꽤 극적이었죠. 그렇죠? 나는 그 눈을 똑바로 봤다. 기습이잖아요, 당신. 그가 눈썹을 올렸다. 미안하다는 기색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미나한테 들었습니다. 수령님이 어디 계신지, 가족분들이 어떻게 굴고 있는지. 이번엔 누군가가 나서야 할 것 같았어요. 나는 팔짱을 꼈다. 다들 보는 앞에서 계급으로 불렀잖아요. 재원의 대답은 짧았다. 그게 소령님 계급이니까요. 거드름이 없었다. 과시도 없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럴 필요까진 없었어요. 내가 말하자 재원이 자세를 고쳐 잡았다. 있었습니다. 소령님이 우선순위 에코로 분류하신 데이터가 저희를 살렸어요. 그날 새벽은 짙은 안개 속이었고 날개도 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소령님의 예측 벡터가 열감지에 잡히기 5초 전에 냉기류 쪽으로 경로를 틀었어요. 잠깐 멈췄다가 목소리를 더 낮췄다. 서류를 처리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신 겁니다. 저 안에 계신 분들이 그걸 알아야 했어요. 그러더니 가슴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아, 이건 진짜입니다. 박 대령님 브리핑은 오전 7시고요. 긴급도를 제가 조금 부풀렸을 수도 있어요. 웃음이 나왔다. 진짜 웃음이었다. 며칠 만에 처음이었다. 잘하셨네요. 재원은 다시 똑바로 섰다. 경례를 했다. 딱딱하지 않았다. 따뜻했다. 소령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진이모.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봉투를 손에 쥔 채로.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한때 나를 그토록 작게 만들던 집이 이제 내 등 뒤에 있었다. 말을 잃은 건 이번엔 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다. 인정받고 싶다는 갈증도 없었다. 그냥 고요했다. 진실이 지나간 자리에만 남는 그런 고요함이었다. 재원은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었다. 누굴 망신 주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다. 그는 사실을 말했다. 담담하게, 정확하게. 그것만으로 방 안의 무게중심이 바뀌었다. 나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의심했다. 내가 설명을 더 잘했어야 했는지, 내가 먼저 연결에 실패한 건 아닌지. 그 물음을 몇 년이나 되뇌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물음이 처음으로 조용해졌다. 대답이 나와서가 아니었다. 그냥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졌다. 그들이 이해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걸 몸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슬프지 않았다. 그냥 사실이었다.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웠다. 다음 날 아침 기지로 돌아왔을 때 해는 겨우 능선을 넘고 있었다. 공기가 날카롭고 맑았다. 거짓말 같은 게 없는 공기. 나는 바로 작전센터로 들어가 박대령의 브리핑에 합류했다. 터키 접경지대 근방에서 교신 잡음이 잡혔다는 얘기였다. 박대령이 말했다. 소령, 시리아 회랑 주시해. 병목 지정 지도로 뽑고 이동 중이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알아야 해.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자리에 앉아 감시 그리드를 열고 신호들을 하나씩 이었다. 박수도 잔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다. 키보드 소리만. 내가 한 번에 한 가지씩 쌓아 만든 삶이 거기 있었다. 그날 오후 미나가 말없이 커피를 건넸다. 내가 눈썹을 올렸더니 씩 웃으며 말했다. 재원 씨가 언니한테 직접 연락했대요. 꼭 봐야겠다고 했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미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언니는 그 순간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소령님이 그냥 방한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가 아니라 인정으로. 사흘 뒤였다. 기지 보안 담당한테서 내 선으로 연락이 왔다. 민간인 출입 요청. 이름은 김지영. 잠깐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녀는 한 번도 기지에 온 적이 없었다.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회의실 비로 안내해요. 10분. 용서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냥 궁금했다. 지영이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건지. 그녀가 들어왔다. 잘 재단된 코트에 낮은 힐. 그런데 화장이 없었다. 머리를 뒤로 묶고 귀걸이도 립글로스도 없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지영이 꾸미지 않은 모습이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버전의 지영이 거기 서 있었다. 지영은 의자에 앉으면서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어색한 동작이었다. 늘 뭔가를 통제하던 사람이 그 통제를 놓아버린 것 같은 손.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 딱 2글자. 나는 눈을 한번 깜빡였다. 지영이 계속했다. 내가 한 말들 전부 네가 어떻게 느꼈을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네 삶을 덜 진짜인 것처럼 취급한 것. 연설이 아니었다. 포장도 없고 계산도 없었다. 그냥 말이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재원 씨가 그날 밤 들어왔을 때 처음엔 못 알아봤어. 근데 그가 너한테 격려하는 순간 뭔가 달라졌어. 방 분위기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지영에게 필요한 말이었고 나는 그녀가 끝까지 해낼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네 이메일에 답장 못한 건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였어. 네가 스스로를 닫고 혼자 사는 쪽을 택한 거라고 생각했거든. 거리를 두는 게 결핍이 아니라 강함에서 나온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 내가 너를 피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너를 피한 거였던 것 같아.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잠깐 숨을 멈췄다. 그 문장을 듣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린 건지. 지영은 잠시 말을 끊었다. 눈이 살짝 붉어져 있었다. 다시 친해지자는 게 아니야.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는 보인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그러면서 나를 똑바로 봤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판단도 죄책감도 아닌 눈빛으로. 나는 한참 그 얼굴을 들여다봤다. 뭔가 걷어낸 것 같은 얼굴. 작아 보였다. 약한 게 아니라 진짜 같은 얼굴이었다. 내가 말했다. 이해 안 해도 돼. 근데 줄여서 보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해. 지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어적이지 않게. 노력할게. 그게 전부였다. 그녀가 일어섰다.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걸어나갔다. 안아주지 않았다. 뭔가를 만회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냥 사람답게. 그걸로 충분했다. 뿌듯하지 않았다. 이겼다는 느낌도 없었다. 그냥 끝난 것 같다는 느낌. 지영이 나를 이해해 주길 기다리는 것도, 방 안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길 기다리는 것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한테 나를 증명하려던 것도 다 끝난 것 같았다. 그 주 후반이었다. 수신함에 작은 소포가 하나 들어와 있었다. 지영한테서가 아니었다. 재원한테서였다. 안에는 액자에 든 사진 하나. 부대 식당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아직 군복 차림으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굳이 따지지 않았다. 그냥 책상 위에 세워뒀다.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다. 수진이, 리더십이 진짜로 뭔지 보여줘서 고마워. 그 아래 김재원이라는 이름 3글자. 나는 그걸 꽤 오래 들여다봤다. 인정받아서 기뻤던 게 아니었어. 자랑스럽다는 느낌도 아니었고, 그 사진 속 순간에서 내가 뭔가를 알아버린 것 같아서였다. 어떤 식탁에서도 어떤 대화에서도 배운 적 없는 것. 리더십은 조명 한가운데 서는 게 아니라는 거.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버티다가 세상이 눈을 맞출 때까지 그냥 거기 있는 거라는 것. 재원의 사진을 다른 사진 옆에 나란히 세웠다. 요르단 임무 때 찍은 거였다. 미나랑 나, 먼지투성이 얼굴로 사막 햇빛에 눈을 찡그리면서 머리는 꽉 묶고 테이블 위엔 반쯤 먹다 남긴 에너지바 하나. 둘 다 웃고 있었는데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이해 못할 어떤 것에 웃고 있었다. 지금도 말로 못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2장이 나란히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가족이 한 번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었다. 들어줄 필요도 없었어. 하나는 내가 어릴 때 나를 봐준 사람. 다른 하나는 내가 더 이상 누군가한테 보일 필요가 없어진 후에도 나를 봐준 사람. 둘 다 박수 같은 거 필요 없었고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냥 진짜였다. 그리고 가끔은 그걸로 충분해. 지연 같은 사람들이 믿는 신화가 있어. 브런치 자랑이나 인스타그램 캡션에 딱 맞는 삶이 아니면 외로운 거라는 것. 이야기거리가 안 되면 말 걸 가치도 없다는 것. 근데 나는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어. 목적이 있었고 지휘권이 있었고
칠흑 같은 하늘 아래 적진 위에서 목숨을 맡겨도 된다고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믿었다는 거야. 13살 때 너무 조용하다고 무시당했던 아이. 군복 입는다고 흘려들었던 여자. 한때 거의 다 됐는데 혹은 언젠가는 이라고 불렸던 동생. 그 사람은 이제 없어. 그 자리에 리더가 있다. 계급 때문이 아니라 명확함 때문에. 저녁 식사가 역사를 다시 쓰진 않았어. 지영이 갑자기 내가 19살 때 필요했던 언니가 된 것도 아니고, 준혁은 파티에서 내 옆을 지나치면서 눈도 안 마주쳤어. 괜찮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야. 반짝이고 정돈되고 어디 내놔도 보기 좋은 사람들. 내 길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 그들의 길처럼 보일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날 저녁 진짜로 달라진 게 뭔지 알아? 인정받고 싶다는 그 감각이 없었어. 그 오래된 갈증. 늘 어딘가 목에 걸려 있던 것. 조명이 나를 비껴가도, 대화가 슬쩍 내 차례를 건너뛰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어. 아니, 정확히는 느꼈는데 흔들리지 않았어. 그냥 일어섰어. 공간을 차지했어. 그리고 나왔어. 더 작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더 단단해진 채로. 누군가에게 내 존재를 증명해야 할 이유는 없어. 내 가치를 공연처럼 늘어놓을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테이블에 앉을 운명이 아니었던 거야.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운명이었던 거지. 그게 나였어. 혹시 그런 적 있어? 가족 자리에서 제일 눈에 안 띄는 사람이었던 적. 조용히 자기 삶을 쌓아 올렸는데 돌아와 보니 정중한 무관심으로 맞이받은 적. 아무도 네 이야기를 그날 저녁 식탁에서 꺼낼만 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적. 그 느낌 나는 뼛속까지 알아. 그렇다면 이것만 말할게. 너는 그림자가 아니야. 너는 방이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야. 그들이 그냥 네 쪽을 보지 않았을 뿐이야. 그 차이 잊지 마. 댓글에 네 이야기 남겨줘. 조용히 살아온 사람들, 허락 없이 일어선 사람들, 아직 아무도 제대로 알아봐주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나는 진짜로 읽고 싶어. 공감됐으면 구독 눌러줘. 여기선 설명 안 해도 돼. 너는 이미 여기 속해 있어.